그 소리 들리십니까? 갱도 입구가 무너져 내릴 때 그 안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벽을 두드리던 그 절망적인 타격은 말입니다. 1998년 9월 경북 문경의 살을 애던 가을바람 속에 4명의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이를 단순한 조난사고라 불렀고 산신령의 조화라며 수군거렸지만 저는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확신합니다. 그날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사고가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설계한 완벽한 생매장이었다는 것을요. 당시 문경경찰서 강력반 소속이었던 저는 사건 당일의 공기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IMF 한파로 온 나라가 꽁꽁 얼어붙어 있던 시절이었죠. 잘 나가던 건설업체 회장이었던 조 회장이 파산 위기에 몰려 비자금을 찾으러 폐광으로 들어갔다는 첩보가 들어왔을 때 우리 형사들은 그저 흔한 돈 가방 들고 튀기 사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이었습니다. 문경의 깊은 산세 속에 숨겨진 제3갱도. 일제강점기 때 금을 캐던 그곳은 이미 수십 년 전 폐광되어 입구가 썩은 나무 판자로 대충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입구가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에 완전히 파묻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입구를 봉쇄한 흔적이었죠. 이상한 점은 폭파의 파편들이 갱도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안에서 터뜨리고 자폭한 게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못 나오게 입구를 통째로 날려버렸다는 명백한 살인의 증거였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이제 안 나와요? 갱도 입구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억새. 풀숲에서 발견된 조 회장의 10살배기 아들, 민혁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눈동자는 겁에 질린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추장스러운 숙제를 끝낸 어른처럼 묘하게 평온하고 깊은 눈이었죠. 그 아이의 손에 꼭 쥐어져 있던 것은 아빠를 기다리며 챙겨왔다던 낡은 무선 장난감 조종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조종기가 갱도 입구에 설치된 사설 폭약을 터뜨리는 무선 기폭 장치였다는 사실을요. 당시 수사팀은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의 장비로는 무너진 수천 톤의 토사를 걷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파헤쳤지만 들려오는 것은 갱도 깊은 곳에서 울리는 정체 모를 진동뿐이었습니다. 조 회장과 그의 비서 박 여사, 그리고 그들을 압박해 들어갔던 사채업자 2명. 그 4명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행방불명 처리되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혔고 유일한 생존자였던 아이 민혁이는 아버지의 사망 판정 이후 막대한 상속세를 내고도 남을 만큼의 숨겨진 재산을 물려받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건설사 제이 에스테이트의 대표가 되어 연희동의 화려한 저택에 살고 있었죠. 저는 퇴직을 불과 몇 달 앞둔 2026년 1월의 어느 추운 아침, 제 책상 위에 놓인 의문의 택배 상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보낸 이의 이름도 없는 그 상자 안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황금 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28년 전 조 회장이 실종 당시 차고 있었던 바로 그 롤렉스 시계였습니다. 소름 끼치는 점은 시계의 유리창 안쪽으로 핏자국이 선명하게 말라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계 뒷면에는 날카로운 송곳으로 긁어놓은 듯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이곳에 있다. 저는 그 길로 다시 문경으로 향했습니다. 28년 전 제가 놓쳤던 그 갱도 입구로 말입니다. 마침 최근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로 인해 굳게 닫혀있던 제3갱도의 입구가 기적처럼 다시 그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썩은 냄새와 차가운 냉기가 쏟아져 나오는 그 구멍 안으로 저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발을 들였습니다. 갱도 안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무너져 내린 갱목들이 거대한 뼈대처럼 널브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28년 전의 흔적들이 박제된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어 들어갔을 때 갱도 막다른 벽, 이른바 막장이라 불리는 곳에서 저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세 구의 유골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목을 조르거나 혹은 상대방의 주머니를 뒤지는 듯한 처참한 자세로 엉켜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산소가 희박해지자 인간의 본성이 밑바닥까지 드러난 것이겠죠.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유골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실종된 사람은 4명이었습니다. 조 회장, 비서 박 여사, 사채업자 2명. 그런데 발견된 유골은 단 3구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갱도를 샅샅이 뒤졌지만 4번째 유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발견된 것은 유골들 옆에 놓인 낡은 6mm 캠코더 한 대와 테이프 서너 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테이프를 수거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디지털 복원 작업을 거쳐 화면에 나타난 영상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1998년 9월 14일, 사건 당일의 기록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조 회장은 비서 박 여사에게 매달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 제발. 민혁이 엄마잖아. 민혁이를 봐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비서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조 회장의 내연녀이자 민혁의 친어머니였던 겁니다. 영상 속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죽어야 민혁이가 살아요. 파산해서 길거리에 놨느니 당신 이름으로 된 보험금이랑 저 스위스 계좌. 돈으로 민혁이 인생 새로 쓰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리고 화면은 갱도 밖으로 연결된 무전기 소리를 비추었습니다. 갱도 밖에서 들려오는 10살 민혁이의 앳된 목소리. 엄마, 준비됐어. 지금 누를게.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화면이 미친 듯이 흔들렸고 조 회장의 비명과 함께 영상은 암전되었습니다. 그것은 조 회장이 보험 사기를 위해 스스로 기획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공모하여 가장을 산채로 묻어버린 가장 잔혹한 존속 살해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들고 연희동에 위치한 조민혁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대리석으로 장식된 거실에서 만난 조민혁은 성공한 사업가의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조 대표님, 이 영상을 좀 보셔야겠습니다. 28년 전 아버님이 사라지던 그날의 기록입니다. 영상을 보여주자 조민혁의 미소가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죠. 형사님, 봉소시효라는 말 아시죠? 28년 전 일입니다. 이제 와서 이런 가짜 영상으로 저를 협박하시려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조 대표님. 제가 궁금한 건 한 가지입니다. 갱도에서 발견된 유골은 세 구뿐이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박 여사의 시신은 어디에도 없더군요. 박 여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 질문에 조민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서재 구석에 놓인 거대한 수조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조 안에는 뱀 모양의 장식물이 기괴하게 뒤엉켜 있었고 그 너머로 지하로 향하는 은밀한 엘리베이터 문이 살짝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택 전체의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스피커에서 기괴한 노이즈와 함께 28년 전 죽은 조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민혁아, 문 열어라. 아빠 춥다. 조민혁은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며 책상 서랍에서 총을 꺼냈습니다. 그의 광기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택의 공기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했습니다. 민혁아, 문 열어라. 아빠 춥다. 스피커를 뚫고 나오는 그 음성은 28년 전 갱도 막장에서 울려 퍼지던 처절한 절규 그 자체였지요. 조민혁은 미친 사람처럼 총구를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로서의 품위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자신의 범죄가 탄로 날까 전전긍긍하는 한 마리 비겁한 짐승만 남았을 뿐입니다. 이거 가짜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 그 인간은 거기서 죽었다고. 조민혁이 비명을 지르며 거실의 대형 오디오 장치를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탕탕 고막을 찢는 총성과 함께 스피커가 박살났지만 기괴하게도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서재 바닥 및 그 깊은 지하에서부터 올라오는 진동처럼 저택 전체를 울리기 시작했지요. 저는 놈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재 구석, 아까 눈여겨보았던 수조 옆 엘리베이터로 몸을 날렸습니다. 놈이 저를 향해 다시 총구를 돌렸지만 다행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게 더 빨랐습니다. 버튼도 없는 그 엘리베이터는 제가 타자마자 아래로 아주 깊은 곳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제 코를 찌른 것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썩은 비린내였습니다. 그곳은 연희동 저택 아래에 비밀리에 설계된 이른바 개인 감옥이었습니다. 조민혁은 아버지를 죽인 뒤 공범이었던 자신의 친어머니 박 여사마저 이곳에 가두어 관리해왔던 겁니다. 홀 한가운데는 투명한 강화유리로 된 방이 있었고 그 안에 한 노파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28년 전 조 회장의 내연녀이자 비서로서 서슬퍼렇던 박 여사. 그녀는 이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린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마치 개목줄 같은 쇠사슬이 채워져 벽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박 여사님, 들리십니까? 차 형사입니다. 제 목소리에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었지만 입술은 무언가에 홀린 듯 딸싹거렸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제가 내려온 엘리베이터 쪽이 아니라 자신의 방구석 어둠 속을 가리켰습니다. 그이가 왔어. 28년 동안 벽을 긁어서 여기까지 왔어. 노파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을 손전등으로 비추자 제 온몸에 털이 쭈뼛었습니다. 강화유리 너머 지하실 콘크리트 벽면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마치 두더지가 판 것처럼 거칠고 불규칙한 그 구멍 주위로는 28년 된 낡은 갱목 조각들과 흙더미가 쏟아져 나와 있었죠. 이 저택 지하가 문경의 폐광과 연결되어 있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멍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쇠사슬이 바닥을 긁는 금소금. 그때 제 뒤로 엘리베이터가 다시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민혁이었습니다. 그는 사리가 가득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형사. 우리 엄마 꼴이 어때? 아버지를 죽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여자가 계좌 비밀번호를 끝까지 안 불더라고. 그래서 28년을 여기서 말려 죽이고 있었지. 조민혁은 박 여사가 갇힌 유리방 앞으로 걸어가 총구로 유리를 툭툭 쳤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오늘 형사랑 같이 지옥 가자고. 내가 이 집 지하에 다이너마이트 200kg 깔아놨어. 아빠가 죽은 그 방식 그대로 우리 다 같이 가루가 되는 거야. 조민혁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품속에서 기폭 장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28년 전 아버지를 죽일 때 썼던 바로 그 무선 조종기였습니다. 저는 놈을 저지하려 권총을 뽑으려 했지만 놈의 손가락이 이미 스위치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잠깐, 조민혁, 저 구멍을 봐. 내 아버지가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나? 제 외침에 조민혁이 멈칫하며 벽면의 구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구멍 안에서 시커먼 흙투성이 손 하나가 튀어나와 조민혁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라기보다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 같았지만 힘은 장사였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나 놓으라고. 조민혁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구멍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98년 실종 당시 조 회장이 입었던 체크무늬 셔츠 조각을 걸친 괴물이었습니다. 얼굴은 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 수 없었고 온몸에서는 썩은 갱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28년 동안 폐광의 틈새를 기어다니며 오직 복수라는 일념 하나로 살아남아 아들의 집 지하까지 땅을 파고 찾아온 진짜 조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을 수 없었겠지요. 아들과 아내에게 배신당한 그 원한이 그를 28년간 땅속에서 버티게 한 동력이었습니다. 조 회장은 발버둥치는 아들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조민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보라색으로 변하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기폭 장치가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민혁아, 아빠랑 같이 가야지. 조 회장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기괴한 소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28년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리방 안의 박 여사는 그 광경을 보며 실성한 듯 웃어젖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폭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바닥을 기었습니다. 하지만 조 회장이 발로 기폭 장치를 짓밟아버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기폭 장치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형사님, 나가세요.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입니다. 조 회장이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아닌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조민혁은 겁에 질려 아빠 살려줘요. 잘못했어요. 라며 울부짖었지만 조 회장의 소나기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택 위층에서 비상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폭 장치가 파손되면서 타이머가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3분. 저는 박 여사가 갇힌 유리방에 잠금 장치를 부수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세요. 우리 셋은 여기서 끝내야 해요. 박 여사의 눈에 처음으로 맑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조 회장과 조민혁을 차례로 바라보더니 스스로 유리벽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광기 어린 복수극에 함께 휘말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들고 밖으로 나갈 것인가. 조 회장은 조민혁을 끌고 다시 자신이 파온 시커먼 구멍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아, 갱도는 좁고 춥단다. 하지만 우리 가족 셋이 누우면 딱 맞을 거야. 조민혁의 비명이 구멍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택 전체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틈 사이로 본 조 회장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오직 한 놈의 목줄을 물어뜯기 위해 갈아온 칼날 그 자체였지요. 붉게 타오르는 타이머의 숫자가 제 심장을 조여왔지만 조 회장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는 어깨를 무시한 채 쇠사슬을 조민혁의 몸등에 칭칭 감았습니다. 28년 전 자신이 갱도 안에서 겪었던 그 차가운 쇠의 감촉을 아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려는 듯 말입니다. 조민혁은 이미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아니 회장님 제발요. 저 방 여사 아들 아니에요. 저 여자 미친 거예요. 살려주세요. 조민혁의 비굴한 외침이 지하실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옆에서 바닥을 기던 방 여사는 입가에 거품을 문 채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죠. 자신이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이 무너지는 순간을 보며 마침내 정신줄을 놓아버린 겁니다. 저는 1층 로비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범인은 없습니다. 조 회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28년 전 제가 그 폐광 입구에서 조금만 더 치밀했더라면, 아니 권력자들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갱도 안을 끝까지 파헤쳤더라면 한 인간이 이토록 처참한 괴물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미친 듯이 정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저택 안의 하인들과 경호원들은 갑작스러운 비상벨 소리에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다 나가, 당장 여기서 뛰어나가라고, 폭발한다. 제 고함 소리에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정원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구구구궁. 거대한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발밑에 지면이 요동쳤습니다. 연희동의 그 화려했던 대저택이 한순간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거대한 화염은 없었습니다. 조민혁이 설치했다던 다이너마이트는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살상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하실과 그 아래 안반층을 무너뜨려 지상의 흔적을 지하 깊숙한 구덩이 속으로 매몰시켜버리는 철거용 공법이었습니다. 건설사 대표다운 치밀하고도 잔인한 선택이었죠. 자신이 지은 그 화려한 감옥 속에 스스로를 매장해버린 꼴이 된 겁니다. 자욱한 먼지가 가라앉고 저택이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싱크홀 같은 구멍만이 남았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와 경찰들이 현장을 통제했지만 지하 30m 아래로 무너져 내린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구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제 발치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먼지투성이가 된 채 굴러온 낡은 6mm 캠코더 테이프 하나였습니다. 지하실 사투 와중에 조 회장이 제 주머니에 몰래 찔러 넣었던 마지막 진실이었지요. 경찰서로 돌아온 저는 아무도 없는 취조실에서 그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그것은 1998년의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조 회장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찍은 마지막 유언 같은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조 회장은 28년의 풍파를 겪은 일그러진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차 형사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는 이미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갔겠지요. 사람들은 제가 아들에게 배신당해 죽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진짜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조 회장이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혁이는 제 친아들이 맞습니다. 박 여사가 했던 말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려는 마지막 발악이었을 뿐이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혁이가 제 아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내 핏줄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보다 내가 그런 괴물을 키워냈다는 사실이 저를 더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의 마지막 폭로조차 거짓이었다니. 조 회장은 아들이 친자가 아님을 알고 복수하려 했던 게 아니라 친아들의 손에 죽어야 했던 그 비참한 운명을 스스로 끝내기 위해 28년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형사님, 1998년 문경 폐광에는 4명이 들어갔습니다. 조 회장, 박 여사, 그리고 사채업자 2명. 하지만 밖으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우리 모두의 영혼은 이미 죽었으니까요. 이제 연희동 지하 무덤에 우리 셋이 함께 눕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이미 28년 전 갱도 안에서 제가 제 손으로 그만두겠습니다. 영상이 지지직거리며 끊겼습니다. 조 회장은 28년 전 갱도 안에서 이미 살인자가 되었던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사채업자들을 먼저 처단하고 그들의 인육을 씹으며 버텼을지도 모를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그는 홀로 견뎌냈던 것이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물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취조실 안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범인은 조민혁도 박 여사도 아니었습니다. IMF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무너진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돈이라는 이름의 괴물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시대 자체가 범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경 폐광과 연희동 저택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희동 지하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것은 서로의 몸을 쇠사슬로 꽁꽁 묶은 채 잠든 세 구의 시신이었습니다. 조 회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아버로서의 마지막 용서였을까요? 그리고 문경 제3갱도 막장에서는 28년 된 낡은 가방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문지 뭉치가 아닌 1998년 당시 조 회장이 전 재산을 처분해 바꾼 눈부신 금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조 회장은 돈 때문에 배신당했지만 결국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아들과 함께 묻히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수사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6년 1월 24일 문경 폐광사인 증발 사건 종결. 피해자 전원 사망. 진실은 어둠 속에 묻혔으나 인간의 욕망이 남긴 흉터는 여전히 우리 곁에 숨쉬고 있다. 취조실을 나서는 제 뒤로 미스터리 채널의 PD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형사님, 그래서 진짜 결말이 뭡니까? 조 회장이 정말 아들을 용서한 걸까요? 저는 대답 대신 멀리 보이는 설악산의 안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는 말이 없고 죽은 자는 더더욱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욕망이 또 다른 갱도를 파고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사 보고서를 덮고 경찰서를 나서는 제 어깨 위로 진눈깨비가 흩날렸습니다. 2026년의 겨울은 유독 잔인하게 차가웠지요. 하지만 제 마음을 더 시리게 만든 것은 방금 전 영상 속 조 회장의 마지막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남은 하얀 재 같은 그 허망한 눈빛 말입니다. 저는 차를 몰아 다시 문경으로 향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제 아내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8년 그날 제가 놓쳤던 진짜 첫 단추를 다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연희동 저택이 무너진 지 사흘째 되는 날, 문경 제3갱도 입구는 취재진과 호기심에 가득 찬 구경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차 형사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이제 다 끝난 사건 아닙니까? 현장을 지키던 후배 형사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폴리스 라인을 넘어 갱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조 회장의 금괴가 발견되었다는 그 막장, 28년 전 4명의 남자가 마지막으로 숨쉬었던 그곳 말입니다. 랜턴 불빛이 닿은 막장 벽면은 발굴 작업으로 인해 처참하게 깎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띈 것은 금괴가 들어있던 구멍보다 조금 더 깊은 곳, 바위 틈새에 끼어있는 낡은 무선 수신기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조민혁이 아버지를 죽일 때 썼던 그 장난감 조종기의 짝꿍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그 수신기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수신기 뒷면에는 1998년 당시의 날짜와 함께 작은 글씨로 이름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민혁.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소름 끼치는 가설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민혁의 이름은 원래 조민혁이었습니다. 조 회장의 성을 딴 아들이었죠. 그런데 왜 수신기에는 비서 박 여사의 성을 딴 박민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을까요? 저는 곧장 국과수로 달려가 연희동 저택 지하에서 수거된 박 여사의 유전체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8년 전 조 회장이 실종되기 직전 방문했던 산부인과의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결과는 제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1998년 당시 박 여사는 임신 중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녀는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0살 민혁이는 도대체 누구의 자식이었을까요? 저는 문경 근처의 한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누런 먼지가 쌓인 90년대 입소 명부에서 저는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1998년 초, 조 회장과 박 여사는 그 보육원에서 10살 된 사내아이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박민혁이었습니다. 조 회장은 불임이었던 아내 대신 내연녀인 박 여사와 함께 살기 위해 대외적으로 완벽한 가정을 꾸미려 아이를 도구로 입양했던 겁니다. 민혁이는 친아들도 내연녀의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 탐욕스러운 어른의 인형놀이를 위해 사온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민혁아, 아빠가 돈 가방 가지고 왔다. 조 회장이 마지막 순간에 했던 그 말의 의미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용서도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조 회장은 민혁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에게 아빠라는 환상을 심어주었고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 민혁이가 괴물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 회장은 28년 동안 민혁이를 괴물로 키워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갱도에서 살아남은 뒤 민혁이의 뒤를 봐주며
그가 더 큰 탐욕에 빠지도록 유도했습니다. 조민혁이 건설사를 세우고 부를 축적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자금을 대준 것은 다름 아닌 조 회장이 갱도에서 빼돌린 금괴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가장 처참하게 떨어뜨리기 위해 28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조민혁은 자신이 아버지를 이용하고 배신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거대한 손바닥 위에서 춤추던 꼭두각시였습니다. 저는 연희동 싱크홀 현장에서 발견된 조 회장의 유골 손가락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던 그 손. 그것은 부성애가 아니었습니다. 죽어서도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다는, 지옥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사냥꾼의 단단한 움켜짐이었습니다. 취조실 책상 위에 놓인 3개의 이름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조 회장, 박 여사, 조민혁. 이들 중 진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뜯어먹고 자라난 욕망의 덩어리들 뿐이었죠. 저는 마지막 수사 보고서에 범인은 시대의 괴물들이라고 적으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저는 펜을 들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괴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빚어지는 것이다. 저는 경찰서를 나와 늦은 밤에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들이켜며 생각했습니다. 1998년 문경의 그 차가운 갱도 안에서 10살 아이의 손에 폭약 조종기를 쥐어주며 이걸 누르면 우리 행복해질 거야 라고 속삭였을 박 여사와 그것을 묵인하며 안에서 문을 잠갔던 조 회장. 그들이 만든 안개가 28년 만에 걷혔지만 세상은 여전히 안개 속인 듯 뿌옇기만 합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건조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형사님, 보고서 종결하셨나요? 제3갱도 4번째 구역에 아직 확인 안 하신 상자가 하나 더 있을 텐데요. 뚝 하며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술잔을 내려놓고 굳어버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조민혁의 비서였던, 하지만 사건 이후 종족을 감췄던 그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이 끝이 보이지 않는 미로의 마지막 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 들리셨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건조한 기계음 말입니다. 4번째 구역에 상자가 하나 더 있다는 그 목소리. 저는 술잔을 내던지듯 내려놓고 다시 문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눈발은 어느새 폭설로 변해 앞유리를 가로막았지만 제 머릿속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조민혁이 죽고 조 회장이 자폭하고 박 여사까지 매몰된 이 마당에 대체 누가 이 판을 흔들고 있는 것일까요? 새벽 3시 다시 도착한 문경 제3갱도는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철수한 현장은 차가운 달빛 아래 아가리를 벌린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었죠. 저는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다시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1구역, 2구역, 그리고 유골들이 발견되었던 3구역을 지나자 그동안 무너진 바위 더미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좁은 틈새가 보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전화를 건 놈이 말한 4번째 구역이었습니다.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자 성인 한 명이 겨우 앉을 만한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갱도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의 생활 공간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낡은 매트리스, 다 타버린 양초 더미,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수백 장의 사진들. 사진 속 주인공은 모두 저였습니다. 1998년부터 2026년 오늘까지 제가 사건 현장을 누비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고 심지어 제가 은퇴를 고민하며 창밖을 보던 그 사적인 순간들까지 전부 도둑 촬영되어 벽에 박혀 있었습니다.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 28년 동안 제 등 뒤에서 숨을 쉬며 이 모든 것을 기록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붉은색 레커로 칠해진 작은 철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28년 된 낡은 일기장 한 권과 현대적인 태블릿 PC 한 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조 회장의 것도 박 여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1998년 당시 10살이었던 아이 민혁이의 일기였습니다. 1998년 9월 14일. 오늘 아빠와 엄마를 가두었다. 아빠가 시킨 대로 했다. 아빠는 내가 조종기를 누르면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해질 거라고 했다. 그런데 엄마가 울었다. 아빠가 엄마의 목을 조르는 소리가 무전기 너머로 들렸다. 무섭다. 하지만 아빠는 말했다. 민혁아, 밖에는 삼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삼촌 말을 잘 들어야 해. 삼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사 기록 어디에도 삼촌이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일기장의 다음 장을 넘기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1998년 당시 문경 경찰서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가 서 있었고 제 바로 뒤에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 한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당시 제 파트너였던, 그리고 2005년에 사고로 순직했다고 믿었던 강 형사였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형사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 회장의 친동생이었고 형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관리하기 위해 경찰 조직 내부에 심어놓은 빨대였던 겁니다. 그는 28년 전 조 회장이 갱도에 갇힐 때 입구를 봉쇄하는 것을 도왔고 밖으로 나온 조카 민혁이를 거두어 건설사 대표로 키워낸 진짜 설계자였습니다. 저는 태블릿 PC에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배경은 연희동 저택의 지하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곳 문경 폐광의 4번째 구역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 젊은 남자가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조민혁의 비서, 하지만 제가 아는 그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차 형사님,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사님이 28년 동안 정의를 쫓는다고 믿을 때 저희는 그 정의를 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 회장과 조민혁, 그들은 그저 이 거대한 자금 세탁 공장의 부품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부품들이 폐기되었으니 새로운 공장을 세워야겠죠.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상 속 그의 얼굴은 28년 전 사진 속 강 형사와 판박이었습니다. 강 형사의 아들이자 조 회장의 조카인 강준이었습니다. 형사님, 1998년에 조 회장이 갱도 안에서 금괴를 모을 수 있었던 건 당신이 수사를 대충 끝내고 돌아가 준 덕분입니다. 당신의 그 적당한 타협이 오늘날의 제 에스테이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 당신도 공범입니다. 그때 갱도 밖에서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갱도 입구를 포위하는 전조등 불빛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총을 꺼내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것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사내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강준이었습니다. 그는 제 수사 보고서를 손에 든 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보고서는 제가 대신 종결해 드렸습니다. 차 형사는 수사 중 실족하여 폐광에서 순직함. 깔끔하죠? 조 회장과 조민혁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 진실을 말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강준이 손가락을 튕기자 사내들이 총구를 저에게 겨눴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28년 전 조 회장이 느꼈던 그 고립감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법은 멀고 악마는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갱도 깊숙한 곳에서 기괴한 진동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산사태로 무너진 줄 알았던 제3갱도 막장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터져나갔습니다. 연희동 저택 지하에서 조 회장이 눌렀던 그 기폭 장치는 저택만 날려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와 연결된 문경 폐광의 매설된 폭약들까지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뭐야, 이럴 리가 없어. 강준이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갱도 천장에서 거대한 바위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 회장은 마지막 순간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동생과 조카가 이 폐광을 여전히 아지트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신호탄으로 삼아 28년 전 시작된 이 지옥 같은 비극의 현장을 통째로 매장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강준, 너도 내 아버지가 판 무덤에 들어갈 시간이다. 저는 쏟아지는 돌무더기를 피해 강준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28년 전 제가 놓쳤던 그 정의를 위해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말입니다. 갱도가 무너져 내리는 굉음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안개 너머로 1998년에 조 회장이, 아니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한 남자가 저를 향해 슬프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환영을요. 문경의 산자락이 거대한 흙먼지에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3갱도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의 손에 이끌려 갱도 밖으로 끌어올려진 제 몸은 이미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서 끌려나온 강준의 몰골은 더 처참했지요. 놈은 28년 전 제 아버지가 지었던 그 죄업의 대가를 비로소 치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놈을 체포하는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을 수 없었으니까요. 병원으로 후송되는 차 안에서 저는 강준의 스마트폰을 가로챘습니다. 지문 인식으로 잠겨있던 화면이 놈의 의식 없는 손가락 끝에서 허무하게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강 씨 일가가 30년 동안 대한민국 정재계에 뻗쳐놓은 거대한 뇌물지도, 이른바 박민혁 리스트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조민혁이 건설사 대표로 있으면서 뿌린 돈줄들이 실상은 강준과 그의 아버지 강 형사의 머리에서 나온 설계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사님,
이건 혼자 감당하실 수준이 아닙니다. 당장 경찰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옆에서 제 상처를 지혈하던 후배 김 형사가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28년 전 저는 경찰 조직 내부의 배신자 때문에 수사를 망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 형사 같은 인간이 아직 조직 내부에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자료를 섣불리 넘기는 것은 스스로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는 꼴이었죠. 저는 차를 돌려 문경 경찰서가 아닌 제가 아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1998년 실종된 사채업자들 중 한 명이었던 김 씨의 유가족들이 운영하는 낡은 인쇄소였습니다. 조 회장에게 돈을 받으러 갔다가 함께 실종되었던 그들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인쇄소 지하의 잉크 냄새가 진동하는 방에서 저는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조 회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또 다른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택 폭발 직전 조 회장이 자신의 아들이라 믿었던 민혁과 강준의 관계를 어떻게 의심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차 형사님, 민혁이가 제 친자식이 아니라는 박 여사의 말. 사실 저는 예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가난한 보육원에서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 그 맑은 눈망울을 보며 제 죄를 씻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강 형사가 제 동생이 그 아이를 괴물로 망쳐놓았습니다. 영상 속 조 회장의 목소리는 피를 토하는 듯했습니다. 강 형사는 1998년 당시 형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일부러 입양된 민혁에게 내 아빠가 너를 도구로 쓰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심어주었고 10살 아이의 손에 폭약 조종기를 쥐어주게 만든 진짜 흑막이었습니다. 즉 1998년의 비극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동생이 형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어린 조카를 살인자로 만든 기획 범죄였던 것입니다. 저는 인쇄소의 낡은 윤전기를 돌렸습니다. 강준의 폰에서 찾아낸 뇌물 리스트와 조 회장의 유언, 그리고 28년간의 범죄 기록들을 수천 장의 전단지로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공권력이 믿을 수 없다면 대중의 눈으로 이들을 심판하게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형사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이건 형사님의 직업적 명예를 거는 일입니다. 후배의 물음에 저는 낡은 형사 배지를 인쇄기 위에 던졌습니다. 명예? 28년 전 갱도 속에 버리고 온 지 오래다. 지금 내게 남은 건 형사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부채감뿐이야. 동이 터오는 새벽, 인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적막한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단지들은 다음 날 아침 서울 전역과 전국의 신문사, 방송국으로 배달되었습니다. 미스터리 채널에서 제가 자문으로 활동하며 쌓아온 네트워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뒤집어졌고 제 에스테이트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강 씨 일가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강준은 변호인단을 선임해 모든 자료가 불법 사찰에 의한 조작이라며 저를 고소했습니다. 심지어 경찰 내부에서는 저를 기밀 유출 및 직권 남용으로 긴급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 다시 문경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8년 전 실종자들의 유가족들이 저를 위해 갱도 인근의 민가에 은신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차 형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뼈라도 찾게 해주셔서. 사채업자 김 씨의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수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범인을 잡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은신처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총을 꺼내 들었지만 문 밖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28년 전 사라진 줄 알았던 조 회장의 비서 박 여사 지하 감옥에서 구출된 뒤 병원에서 도주했던 그녀가 넝마가 된 몸으로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형사님,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어요. 민혁이가, 아니 강준의 아버지가 숨겨둔 진짜 시신 말이에요. 박 여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98년 갱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사채업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갱도 깊숙한 곳, 조 회장이 금괴를 숨겨뒀던 그 자리에는 또 다른 누군가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박 여사님, 똑바로 말씀하세요. 강 형사가 죽인 진짜 조 회장의 아내 민혁이의 양어머니예요. 그녀는 1998년 산사태로 죽은 게 아니라 남편의 비자금을 지키려다 강 형사의 손에 주거 갱도에 버려졌던 거예요. 사건의 퍼즐이 마지막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씨 일가는 한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살인과 배신, 그리고 존속 살인교사까지 서슴지 않았던 악마들의 집단이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를 부축해 다시 갱도로 향했습니다. 28년의 침묵을 깨고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증거를 찾기 위해. 하지만 갱도 입구에는 이미 강준의 사주를 받은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어둠 속에 숨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갱도 입구를 집어삼킨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건 짐승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소음기를 장착한 권총들의 차가운 총구였지요. 강준이 보낸 해결사들은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방식이 똑같았습니다. 진실을 아는 자는 산채로 묻어버린다. 그것이 강씨 일가가 세상을 다스리는 철칙이었으니까요. 차 형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여기서 죽으면 그냥 치매 걸린 노용사의 실족사로 끝나는 겁니다. 무리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비릿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제 곁에 선박 여사는 사들사들 떨리는 몸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자들이 28년 전 자신의 남편과 인생을 망가뜨린 그 악마들의 사냥개라는 것을요. 저는 슬쩍 뒤를 살폈습니다. 갱도 안쪽은 이미 수차례의 폭발과 산사태로 집안이 극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작은 충격만 가해도 통째로 무너져 내릴 시한폭탄 같은 상태였죠. 저는 품속에 숨겨둔 마지막 수류탄 하나를 만졌습니다. 28년 전 조 회장이 남겼던 유품 중 하나, 불발탄으로 분류되어 증거물 보관함에 잠들어 있던 놈을 제가 몰래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박 여사, 내가 신호를 주면 무조건 안쪽으로 뛰세요. 저 바위 뒤로 숨어야 합니다. 저는 낮게 읊조린 뒤 사내들을 향해 크게 소리쳤습니다. 강준이한테 전해라. 갱도 안에 내 아버지가 죽인 진짜 조 회장 부인의 시신이 있다고. 그게 나오면 내 놈들 제국은 오늘로 끝이라고. 사내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들도 강준에게 명령받은 마지막 증거 인멸이 무엇인지 직감한 것이죠. 그들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저는 수류탄의 핀을 뽑아 갱도 천장을 향해 던졌습니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갱도 입구의 안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욱한 먼지와 돌무더기가 사내들을 덮쳤고 저는 그 틈을 타 박 여사를 들쳐업고 갱도 깊숙한 곳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뒤편에서 비명소리와 총성이 뒤섞여 들려왔지만 이미 거대한 바위들이 입구를 봉쇄하며 외부와 차단되었습니다. 사방은 다시 암흑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저는 박 여사가 말한 진짜 비밀이 숨겨진 막장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박 여사는 피가 섞인 기침을 하며 손가락으로 벽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예요. 강 형사가. 내 남편의 동생이 자기 형수를 밀어 넣었던 곳. 그곳은 조 회장이 금괴를 숨겨뒀던 금고실 바로 옆 아주 좁고 은밀한 틈새였습니다. 바위를 걷어내자 28년 동안 썩지 않고 미라처럼 변해버린 여인의 유해가 나타났습니다. 목에는 선명한 교살의 흔적인 철사가 감겨 있었고 손에는 남편인 조 회장에게 주려던 도시락통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 형사가 형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저지른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형수를 죽여 실종으로 위장하고 형을 의심하게 만들어 부부 사이를 갈라놓은 뒤 그 틈을 타 내연녀인 박 여사를 투입했던 것이죠.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이 여인의 죽음에서부터였습니다. 강 형사. 그 인간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도 그 인간한테 속아서 내 남편을 배신한 거라고요. 박 여사가 유해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그녀 역시 강 형사라는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 가련한 먹잇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갱도 안쪽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밖에서 입구를 막았던 사내들이 삽과 곡괭이로 바위를 치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지하,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비밀 통로를 통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차 형사, 아직 안 죽었군. 끈질긴 건 알아줘야 해. 손전등 불빛 너머로 나타난 인물은 강준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의 아버지, 2005년에 순직했다던 강 형사 본인이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28년 전 그 독사 같은 기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 살아있었나? 순직, 그런 명예로운 퇴장만큼 신분 세탁하기 좋은 게 어디 있나. 내 아들 준이가 다 알아서 해줬지. 자네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다면 진작 처리했을 텐데 너무 얕봤어. 강 형사는 휠체어 옆에 장착된 산소통을 만지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중무장한 개인 경호원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이곳은 갱도가 아니라 강씨 일가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지하 요새와 연결된 통로였던 것입니다. 형님은 참 멍청했지. 그 금괴들을 여기 쌓아두고도 쓸 줄을 몰랐어.
덕분에 내가 아주 유용하게 썼지만 말이야. 이제 그만 내 형수 곁으로 가게나. 28년 늦은 재회치고는 꽤 낭만적이지 않나? 강 형사가 손짓하자 경호원들이 총구를 들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를 제 등 뒤로 숨기며 마지막 남은 권총 한 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나 화력으로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갱도 전체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8년 동안 억눌려 있던 산의 비명이자 조 회장이 마지막 순간에 설치했던 지연식 붕괴 장치가 가동되는 소리였습니다. 뭐야? 진동이 왜 이래? 강 형사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 회장이 연희동 저택에서 저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갱도 입구는 안에서 닫아야 완벽한 법이니까요. 그는 단순히 아들과 자폭하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숨어있을 이 지하 요새의 지지대들을 무너뜨릴 스위치를 이미 작동시켜 놓았던 겁니다. 천장에서 거대한 종유석들이 고드름처럼 떨어져 내렸습니다. 경호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강 형사를 버려두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아, 나를 데리고 가, 나를. 휠체어에 묶인 강 형사가 절규했지만 무너지는 돌더미 앞에서는 돈도 권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를 끌고 강 형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놈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놈이 저지른 죄의 산증인인 이 유해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강 형사, 내가 만든 지옥이다. 잘 봐둬라. 내가 죽인 사람들이 너를 마중 나왔으니까. 강 형사의 눈앞으로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놈의 비명소리가 흙더미 속에 묻히는 것을 확인하며 저는 박 여사와 여인의 유해를 안고 필사적으로 지상으로 향하는 비상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굉음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울부짖는 소리 같았습니다. 강 형사의 비명은 순식간에 흙더미 속으로 파묻혔고 제가 딛고 있는 지면은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듯 위태롭게 요동쳤지요. 저는 한 팔로는 박 여사를 부축하고 다른 한 팔로는 28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여인의 유해가 담긴 보따리를 가슴팍에 꼭 눌러 안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스스로에게 내뱉는 말인지 아니면 제 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박 여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박히는 매캐한 흙먼지 때문에 시야는 이미 하얗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빗줄기 하나가 보였습니다. 강 형사가 도망치려 했던 그 비밀 통로의 끝, 지상으로 연결된 환기구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 빛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콱콱쾅, 마지막 지지대가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제가 빠져나온 구멍이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사방은 눈 덮인 문경의 숲속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자 비로소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틈은 없었습니다. 제 곁에 쓰러진 박 여사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입가에 묻은 피를 닦아낼 기력조차 없는 듯 떨리는 손으로 제가 안고 나온 유해를 어루만졌습니다. 형사님, 이제 됐어요. 이분이 세상 밖으로 나왔으니 내 죄도 조금은 가벼워지겠죠. 박 여사의 목소리는 마치 꺼져가는 촛불 같았습니다. 그녀는 28년 전 탐욕에 눈이 멀어 강 형사와 공모의 남편을 배신했지만 그 대가로 평생을 지하 감옥에서 썩어야 했습니다. 이제야 그 긴 악연의 사슬을 끊어낸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평온한 빛이 서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산 아래로 내려가 지원을 요청하려 했지만 숲 저편에서 수십 개의 전등 불빛이 저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강준이 보낸 마지막 추격대원들이었죠. 놈들은 제3갱도가 무너진 것을 확인하고 혹시나 살아남았을 생존자를 처단하기 위해 산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기다, 저기 늙은이하고 여자가 있다.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박 여사를 바위 틈새에 숨기고 권총을 고쳐쥐었습니다. 남은 총알은 단 2발. 상대는 10명이 넘는 무장 괴한들이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싶은 찰나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까 인쇄소에서 헤어졌던 후배 김 형사였습니다. 선배님, 지금 어디십니까? 선배님이 뿌린 전단지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여론이 들끓으니까 위층에서도 더 이상 못 버티고 특공대 투입 결정했습니다. 지금 헬기 떴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리 위로 육중한 로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어두운 숲을 대낮처럼 비췄고 경찰이다. 전원 무기 버리고 투항하라. 는 확성기 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강준의 사냥개들은 당황하며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조대원들에게 박 여사를 인계하고 제가 안고 나온 여인의 유해를 경찰 과학수사팀에 직접 넘겼습니다. 이 유해의 신원 확인부터 하세요. 1998년 실종된 조 회장의 부인입니다. 사인이 타살인 것만 증명되면 강 씨 일가는 끝입니다. 제 말에 감식반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8년 전 미제로 남았던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제 손에 들려 있었으니까요. 병원으로 실려간 박 여사는 응급수술 끝에 고비를 넘겼지만 이미 장기가 많이 망가져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상에서도 쉬지 않고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1998년의 그날 강 형사가 어떻게 형수를 유인해 살해했는지, 어린 민혁이를 어떻게 가스라이팅해서 살인병기로 만들었는지, 그녀의 증언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강 씨 일가가 세운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포탄이 되었습니다. 한편 연희동 저택 붕괴 현장에서 극적으로 구출되었던 강주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호화 변호인단을 앞세워 버텼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그 노파의 진술? 그건 치매 환자의 헛소리일 뿐입니다. 그 유골, 산사태로 죽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강주는 검찰 조사실에서도 오만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놈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마지막 함정이 아직 하나 더 남았다는 것을요. 저는 국과수 부검실을 찾았습니다. 조 회장 부인의 유해에서 나온 것은 철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뱃속 썩지 않고 남아있던 위장의 흔적 근처에서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 형사가 평생 신분증표처럼 차고 다녔던 경찰 배지의 일부였습니다. 여인은 마지막 순간 자신을 죽이려는 자의 가슴팍에서 배지를 뜯어 삼켰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반드시 범인이 누구인지 세상에 알리겠다는 한 어머니이자 아내로서의 처절한 집념이었습니다. 그 금속 조각에는 28년의 세월을 견딘 강 형사의 고유번호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물을 들고 강준의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놈은 여전히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형사님,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전 곧 나갑니다라고 짓거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증거물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죽인 조 회장의 부인. 그녀가 28년 동안 뱃속에 품고 있던 선물이다. 내 아버지가 경찰이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리고 그가 살인자라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여기 찍혀 있지. 강준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실수를 했을 리 없어. 완벽하다고 했는데.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다, 강준. 내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았더냐?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피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는 걸. 강준은 그날 밤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명줄은 길었습니다. 놈은 이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28년 전 문경보육원에서 민혁이를 입양할 때 작성되었던 서류. 그 서류에 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던 또 다른 인물. 저는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 한번 온몸의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현재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인 오승택이었습니다. 검찰총장 오승택. 그 이름 속 자가 적힌 낡은 입양 보증 서류를 손에 쥔 제 손등에 핏대가 섰습니다. 28년 전 문경경찰서의 말단 형사였던 제가 왜 그토록 수사 압박을 받았는지, 왜 조 회장 사건이 그토록 서둘러 단순 실종으로 종결됐는지에 대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오승택은 문경지청이 젊은 검사였습니다. 강 형사는 형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오승택에게 막대한 뇌물을 상납했고, 오승택은 그 대가로 강 씨 일가의 온갖 범죄를 덮어주며 승승장구해온 것이죠. 조민혁을 입양할 때 보증인을 섰다는 건 그들이 단순한 유착 관계를 넘어 피해 맹약을 맺은 동지였다는 증거였습니다. 선배님,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라니요?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후배 김 형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일개 퇴직 직전에 형사가 현직 검찰수장을 건드린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게 아니라 바위에 대고 산산조각이 나겠다는 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28년 전 갱도에서 들려오던 그 비명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쟁쟁했으니까요. 저는 오승택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면 돌파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홀로 찾는다는 남산의 한 조용한 사찰을 알아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사찰의 뒤뜰에서 오승택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검찰수장다운 위험 있는 모습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서류를 내밀자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찻잔을 내려놓더군요. 차 형사라고 했나? 28년 동안 잊고 지냈던 이름을 여기서 듣게 될 줄은 몰랐군. 그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오승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총장님,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갱도에서 발견된 조 회장 부인의 유해, 그리고 그 뱃속에서 나온 강 형사의 배지. 이제 강주는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 일가와 총장님 사이의 검은 돈줄, 그 계좌 기록이 제 손에 있습니다. 사실 계좌 기록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블러핑이었습니다. 하지만 놈의 미세한 눈꺼풀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승택은 잠시 침묵하더니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차 형사, 자네는 정의를 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조 회장은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고 강 형사는 그 돈으로 이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데 일조했지. 자네가 지금 하려는 짓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뿐이야. 그 질서라는 게 10살 아이에게 아버지를 죽이게 만드는 겁니까? 한 여자를 28년 동안 지하 무덤에 가두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법입니까? 제 고함 소리에 산새들이 놀라 날아갔습니다. 오승택은 천천히 일어나 제 곁을 지나치며 속삭였습니다. 자네 보고서 오늘 중으로 폐기될 거야. 그리고 자네는 내일부터 대한민국의 주적이 되겠지. 감당할 수 있겠나? 오승택과의 만남 이후 예상대로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언론에서는 제가 강준에게 거액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보복 수사를 하는 부패 형사라는 대대적인 오보를 쏟아냈습니다. 제 집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동료들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확보했던 조 회장 부인의 유해마저 증거관리 부주의를 이유로 검찰에 압수되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채 저는 문경의 그 낡은 인쇄소 지하로 다시 숨어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조 회장이 마지막 순간에 언급했던 진짜 계좌의 최종 향방뿐이었습니다. 형사님, 조 회장이 남긴 태블릿 PC에서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더 찾아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좌가 아니라 지난 30년간 오승택과 강 씨 일가가 주고받은 모든 대화의 녹취록입니다. 인쇄소에서 저를 돕던 IT 전문가 친구가 흥분하며 외쳤습니다. 조 회장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과 오승택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대비해 저택 서재의 화분과 장식물 속에 초소형 녹음기를 숨겨두고 수십 년간 그들의 추악한 거래를 기록해왔던 것입니다. 오 검사, 이번 문경건만 잘 넘겨주면 강남상가 새 채는 자네 거네. 강 형사, 형님이 눈치채지 않게 조심해. 조카 민혁이한테는 내가 교육 잘 시켜놨으니까.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그들의 목소리는 추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돈 앞에서 효육을 배신하고 법을 팔아넘긴 괴물들의 민낯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세상에 공개하기엔 검찰의 수사망이 너무 좁혀져 있었습니다. 인쇄소 주변엔 이미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깔렸고 한 발짝만 움직여도 체포될 위기였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뜻밖에도 조민혁의 비서였던 강준이었습니다. 유치장에 수감 중인 줄 알았던 놈이 어떻게 메시지를 보낸 걸까요? 차 형사님, 아버지가 저를 버렸습니다. 오승택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지옥에서 만나요.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강 형사가 병실에서 의문의 주사를 맞고 숨진 채 발견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승택이 자신의 꼬리를 자르기 위해 평생의 동지였던 강 형사를 제거한 것입니다. 이제 강주는 복수기가 되었습니다. 놈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비밀번호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놈들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VVIP 비자금 통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자료를 들고 방송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승택의 취임 기념 연설이 열리는 검찰청 대강당으로 직접 쳐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그를 비추고 있을 때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놈의 목줄을 끊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차 형사님, 이건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강당 입구엔 무장 경호원들이 깔려 있을 겁니다. 김 형사, 내 나이 환갑이다. 이 나이에 영웅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다만 28년 전 그 갱도 안에서 죽어간 영혼들한테 미안해서 이제는 그만 편히 쉬게 해주고 싶다. 저는 품속에 녹취록이 담긴 USB와 마지막 권총 한 자루를 챙겼습니다. 낡은 코트깃을 세우고 안개 낀 검찰청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8년 전 그날처럼 가을비가 차갑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청 대강당 입구는 그야말로 철옹성이었습니다. 오승택의 검찰총장 취임 기념 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정재계 인사들과
그들을 보호하는 무장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죠. 저는 미리 준비한 가짜 취재기자 출입증을 가슴에 달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품속에 있는 녹취록 USB가 제 심장 박동에 맞춰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 잠시 멈추세요. 소지품 검사하겠습니다. 검문대 앞에서 젊은 수사관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순간 손바닥에 땀이 뱄습니다. 권총의 묵직한 감촉이 코트 안쪽에서 느껴졌죠. 여기서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내가 보증하는 기자야. 바쁜 사람 붙잡지 말고 보내드려. 돌아보니 후배 김 형사였습니다. 그는 정복을 차려입고 행사 경비 지원을 나온 상태였죠.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저는 무사히 강당 안으로 잠입할 수 있었습니다. 강당 안은 화려한 조명과 박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단상 위에는 오승택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수호자인 양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정의와 공정이라는 단어들이 제 귀에는 28년 전 갱도에서 들리던 비명보다 더 기괴한 소음으로 들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오승택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그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강당 뒤편의 제어실로 향했습니다. 김 형사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제어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어실 메인 서버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 가득 조 회장이 평생을 바쳐 기록한 그 추악한 대화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해 강당의 대형 스크린과 스피커로 송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 검사, 이번 문경건만 잘 넘겨주면 강남상가 세채는 자네 거네. 강 형사, 형님이 눈치채지 않게 조심해. 조카 민혁이한테는 내가 교육 잘 시켜놨으니까. 오승택의 연설이 뚝 끊겼습니다. 강당 전체에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스크린에는 오승택과 강 형사가 주고받았던 뇌물장부와 입양 보증 서류, 그리고 강 형사가 살해당하기 직전의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단상 위에 오승택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 저거 가짜야. 당장 중단시키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가 스크린과 오승택의 일그러진 얼굴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타전하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어둠 속에 묻혔던 진실이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제어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저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 오승택과 마주섰습니다. 그는 분노와 공포로 몸을 떨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차 형사. 내 놈이 결국 내 인생을 망치는구나.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망친 겁니다. 오승택 총장님. 아니, 오승택 씨. 당신이 28년 전갱도 입구를 닫을 때 당신의 영혼도 함께 갇혔던 거예요. 저는 품에서 권총을 꺼내 단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놈을 죽이는 건 너무 쉬운 복수였습니다. 놈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가짜 정의의 탑이 무너지는 것을 살아서 지켜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때 강당 문이 벌컥 열리며 특검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오승택의 비자금 관련 자료를 미리 넘겨받은 반대 세력과 양심 있는 검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오승택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추락은 허무할 정도로 순식간이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된 듯 보였습니다. 오승택은 구속되었고 강 씨 일가의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숙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다시 문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수사관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였습니다. 제3갱도 입구는 이제 완전히 봉쇄되어 평범한 산사태 현장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습니다. 조 회장과 그의 부인, 그리고 이름도 없이 죽어간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비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회장님, 부인, 미녀가. 저는 비석 앞에 조민혁의 빨간 구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산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28년의 긴 겨울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로 내려오던 길, 제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의문의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 번호는 제한된 번호. 영상 속에는 구치소 독방에 앉아있는 오승택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비릿하게 웃으며 무언가 메모를 적어 보였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나? 갱도 안에 금괴가 전부였다고 믿는 건가?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조 회장이 숨겨둔 것은 금괴뿐만이 아니었던 걸까요? 오승택의 저 여유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는 다시 갱도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거대한 바위 더미 아래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제3의 진실이 숨쉬고 있다는 예감이 강하게 몰려왔습니다. 구치소 독방에 오승택이 남긴 그 메시지. 갱도 안에 금괴가 전부였다고 믿는 건가? 그 말은 제 머릿속을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산 아래로 내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갱도의 지형도를 펼쳤습니다. 조 회장이 28년 동안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단순히 금이나 모으고 복수 계획이나 세웠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건설업계의 거물이었고 땅 밑을 설계하는 데는 천재적인 감각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국토정보공사의 지하시설물 도면과 1970년대 폐쇄된 광산 기록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괴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3갱도의 끝부분이 문경의 지질학적 경계선을 넘어 과거 정부가 극비리에 추진했던 국가 비상 대피용 지하 벙커 부지와 단 5m 차이로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배님, 설마 조 회장이 국가 기밀시설인 지하 벙커에 구멍을 냈다는 말씀입니까? 후배 김 형사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제 추측이 맞다면 조 회장은 28년 동안 금괴를 캐낸 게 아니라 국가가 숨겨둔 가장 은밀한 곳으로 향하는 통로를 파고 있었던 겁니다. 그곳은 단순한 금고가 아니라 역대 정권의 치부와 정치 자금의 흐름, 그리고 결코 세상에 나와선 안 될 비밀 장부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죠. 오승택이 그토록 당당했던 이유, 그리고 강씨 일가가 그토록 막대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금괴 따위가 아니라 바로 그 비밀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3갱도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정식 수사팀이 아닌 저와 김 형사 단둘뿐이었습니다. 오승택의 세력이 아직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권력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폭발로 무너진 암석들 사이로 난 좁은 틈새를 기어 들어갔습니다. 조 회장이 자폭으로 입구를 막은 것은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진짜 보물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봉인이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기어 들어갔을 때 갱도의 벽면이 자연 안반이 아닌 가공된 강화 콘크리트로 바뀌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조 회장은 그 견고한 벽을 28년 동안 정과 망치만으로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 너머로 먼지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거대한 문서 보관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건 대한민국 현대사의 유서 아닙니까? 김 형사가 손전등으로 비춘 곳에는 8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정경유착의 증거들이 박제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각 기업의 비자금 조성 내역, 정치인들의 스위스 계좌 번호, 그리고 오승택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검찰총장 자리까지 올라갔는지에 대한 완벽한 설계도들이 조 회장의 꼼꼼한 필체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조 회장은 복수를 위해 단순히 놈들을 죽이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뿌리 깊은 악의 근원을 통째로 드러내어 햇볕 아래 말려 죽이려 했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관실 안쪽 어두운 구석에서 휠체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차 형사. 죽은 줄 알았던 강 형사였습니다. 갱도가 무너질 때 매몰된 줄 알았던 그는 조 회장이 파놓은 이 비밀 통로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흙먼지에 뒤덮인 채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형님은 참 지독했어. 자기는 쓰지도 못할 이 종이 뭉치들을 위해 평생을 땅 밑에서 쥐새끼처럼 살았지. 하지만 이제 이건 내 거야. 오승택이 감옥에 갔으니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되는 거지. 강 형사는 휠체어 옆에 놓인 기폭 장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보관실 전체에는 강력한 소위탄들이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 자료들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미친 집념이었습니다. 강 형사, 내 아들 준이도 죽었어. 내 형님도 죽었고. 이제 남은 건 너 하나뿐인데 대체 뭘 더 가지겠다는 거야. 제 외침에 강 형사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아들? 그놈은 내 도구였을 뿐이야. 돈과 권력만 있으면 아들 따위야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 있지. 차 형사, 자네도 여기 있는 자료 하나만 챙겨서 나가게. 평생 먹고 살 돈을 챙겨줄 테니. 그때였습니다. 보관실의 비상 스피커를 통해 구치소에 있어야 할 오승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형사, 자네는 참 변하지 않는군. 내가 그곳을 자네에게 순순히 넘겨줄 줄 알았나? 오승택은 구치소에서도 외부와 교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미 보관실의 자폭 장치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오승택은 자신이 무너질 바에는 이 세상의 모든 진실을 함께 묻어버리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차 형사, 자네의 정의감도 여기까지네. 28년 전 갱도에서 시작된 일은 오늘 이 갱도에서 완벽하게 종결될 거야. 비상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단 60초. 저는 김 형사를 억지로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김 형사, 나가서 지원팀 불러와, 어서. 선배님은요? 나는 여기서 마무리 지을 게 있다. 어서 가. 저는 김 형사를 통로 밖으로 밀어내고 보관실의 육중한 철문을 잠갔습니다. 강 형사는 당황하며 기폭 장치를 눌러댔지만 이미 오승택이 제어권을 가로챈 뒤였습니다. 강 형사, 내 형님이 왜 너를 죽이지 않고 살려뒀는지 알아? 내가 죽음보다 더한 공포 속에서 내가 저지른 짓들을 똑똑히 지켜보게 하려고 했던 거야. 저는 강 형사 앞에 조 회장의 마지막 일기장을 펼쳐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동생을 향한 증오 대신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는 신의 영역이나 기억은 인간의 의무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보관실의 메인 서버 데이터를 외부의 익명 서버로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승택이 아무리 폭탄을 터뜨려도 이미 진실은 디지털의 바다로 쏟아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전송률 98%, 99%, 100%. 전송이 완료되는 순간 보관실 천장에서 뜨거운 화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 형사의 절규와 오승택의 비웃음, 그리고 28년간 억눌려 있던 진실의 무게가 거대한 폭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며칠 뒤 대한민국은 뒤집어졌습니다. 익명의 서버를 통해 공개된 갱도 파일은 정치권을 초토화했습니다. 오승택은 구치소에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고 부패한 권력자들은 줄줄이 수갑을 찼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문경의 깊은 숲속, 무너진 제3갱도 입구 앞에 낡은 형사 코트 한 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죽었다고 말했지만 김 형사만큼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년 가을이면 그곳에 소주 한 잔을 올리며 먼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의 어느 추운 겨울날 스위스의 한 작은 마을 카페에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노신사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6mm 캠코더 테이프 하나와 빨간 아이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죠. 그는 창밖에 눈을 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났습니다.